뉴욕주가 약 5주간 이어진 예산 진통 끝에 오늘 총 2,680억 달러 규모의 2026-2027 회계연도 주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가 근로자를 직원으로 볼지 독립계약직으로 볼지 판단하는 새 기준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스 신입 요원들에게 적용해온 단축 훈련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하선 승객 추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들이 앞으로는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현지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 여권만으로 한국 정부 공공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세금 신고 지연이나 세금 미납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수천만 명의 납세자들이 환급 또는 벌금 취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계열 단체 등 한국발 이단 단체들의 해외 젊은 한인들을 겨냥한 포교가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헬무스브로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무스브로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뉴욕주가 약 5주 동안 이어진 예산 교착 상태 끝에 오늘 캐시 호클 주지사가 총 2,680억 달러 규모의 2026에서 2027 회계연도 주 예산안을 두고 주 상하원 지도부와 큰 틀의 합의에는 도달했다고 발표하며 장기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세제 조정과 생활비 부담 완화, 아이스 단속 협력 제한, 자동차 보험 개혁, 주택 공급 확대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세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총 2,680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에 대해 주 상하원 지도부와 포괄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법정 시한인 4월 1일을 크게 넘긴 것으로 뉴욕주 역사상 가장 늦은 예산 타결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주지사와 주의회는 이후 세부 협상에 돌입하고 법안 문서화 과정을 거쳐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없이 재정을 운용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뉴욕시와 지방정부 지원이 강화돼 뉴욕시의 15억 달러 추가 지원금과 보육 확대 예산 12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또 뉴욕시 내 500만 달러 이상 고가 세컨드하우스에 이른바 피에드 아테리 세금을 부과해 연간 약 5억 달러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버팔로에는 최소 4천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며 타 도시를 대상으로도 추가 지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 분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 강화에 대응하는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지방경찰과 교도소가 아이스의 민사 이민 단속에 협조하는 것을 제한하고 학교 및 병원, 도서관, 투표소 등 민감시설에서 영장 없는 단속을 금지하는 내용과 또 모든 법 집행기관 요원의 마스크 착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생활비 완화 정책도 대거 반영됐습니다. 뉴욕주는 전기, 가스 요금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총 1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환급 리베이트 체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규모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며 세부 기준은 추후 공개됩니다. 자동차 보험제도 개혁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보험 사기와 조직적 허위 사고를 단속하고 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을 제한해 보험료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일부 주택 개발 사업의 환경 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아파트와 콘도 건설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0억 달러의 학교 지원 예산이 포함됐으며 공공보육 지원 예산도 기존 17억 달러에서 45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논란이 컸던 기후 정책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뉴욕주는 원래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0% 감축하도록 했지만 현실적인 비용과 전력 부담을 고려해 규제 시행 시점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존 2050년까지 85% 감축 목표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기후 목표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제작 총기 단속 강화와 과속 운전자의 차량 속도 제한 장치 의무화, 종교시설 주변 시위 제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강화 등의 정책도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뉴욕주 예산은 향후 9개에서 10개의 개별 법안 형태로 작성돼 주의회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 주 중 최종 통과를 전망하고 있지만 기후 정책, 보험 개편 등 일부 쟁점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있어 막판 조율과 진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가 근로자를 직원으로 볼지 독립계약직으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새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른바 ABC 테스트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독립계약직으로 분류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프리랜서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발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직원과 독립계약직을 구분하는 새 규정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뉴저지주 노동국은 지난 5일 ABC 테스트로 불리는 세 가지 요건을 명문화한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BC 테스트의 핵심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독립계약직으로 분류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의 통제나 지시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둘째는 해당 업무가 회사의 주된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회사 사업장 밖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셋째는 근로자의 별도의 사업체나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독립계약직이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 분류되면 최저임금, 초과 근무수당,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 노동법 보호와 관련 비용 문제가 따라옵니다. 다만 ABC 테스트 자체가 뉴저지주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뉴저지주는 이미 실업급여법과 임금시간법 등에서 이 기준을 적용해왔고 이번 규정은 기본 판례와 법 해석을 행정규정으로 정리한 겁니다. 주 노동국은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는 근로자를 독립계약직으로 잘못 분류하는 문제를 막고 근로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반발도 큽니다. 뉴저지 비즈니스 산업협회는 이번 규정이 프리랜서의 유연성과 일할 기회를 줄이고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차량 공유와 배달 플랫폼, 프리랜서 강사, 미용, 청소, 건설, 운송 등 독립계약직 활용이 많은 업종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1099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계약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실제 업무 지시 방식과 근로자의 독립성, 사업 구조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스 신임 요원들에게 적용해왔던 단축 훈련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72일짜리 정규 훈련을 42일로 줄여 운영하면서 현장 대응과 무기 사용, 헌법상 권리 교육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오는 7월 1일부터 다시 72일 정규 과정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이민 단속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방침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신임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단축 훈련 프로그램을 중단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폴리티코, 더힐 등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아이스가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72일 정규 훈련 과정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훈련은 조지아주 글렌코에 있는 연방법집행훈련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지난해 가을에 도입된 가속훈련 프로그램은 42일 과정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에 맞춰 신임 요원들을 더 빨리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단축 훈련을 두고 부실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전직 아이스 관계자들은 신임 요원들이 총기 사용과 체포 절차, 물리력 행사 기준, 시위대와 용의자의 헌법상 권리 보호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훈련의 핵심 내용이 축소된 적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신임 요원들이 아카데미를 마친 뒤에도 현장 훈련과 멘토링을 받으며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관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에는 이미 단축 훈련을 받고 현장에 배치된 신임 요원들에 대한 보충 교육도 포함됩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아이스가 대규모 채용을 통해 이민 단속 요원을 약 2만 2천 명 규모로 늘렸고 채용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하면서 정규 훈련 체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강경 이민 단속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기조는 유지하되 현장 집행 방식과 요원 훈련 체계는 일부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인권단체들은 아이스의 무력 사용과 체포 절차에 대한 더 강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덜란드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하선 승객 추적에 나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해당 크루즈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진자 5명과 사망자 3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에서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하선 승객 추적에 나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해당 크루즈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진자 5명이 확인됐고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는 지난 4월 1일 아르헨티나를 출발해 남대서양을 거쳐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첫 의심 환자는 70세 네덜란드 남성으로 선상에서 발열과 두통, 복통 증세를 보인 뒤 지난 4월 11일 숨졌습니다. 약 2주 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일부 승객들이 하선해 여러 나라로 흩어지면서 각국의 보건당국이 접촉자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도 조지아와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버지니아 등 최소 5개 주에서 귀국한 승객들이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인 여행객들을 관찰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안데스형 한타 바이러스로 알려졌습니다. 한타 바이러스는 보통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소변, 침이 공기 중에 퍼졌을 때 사람이 들이마시면서 감염됩니다. 다만 안데스형은 드물게도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코로나19나 독감처럼 쉽게 퍼지는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 간 전파는 감염자를 돌보거나 함께 생활하는 등 매우 가까운 접촉에서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선박에는 140여 명이 남아있으며 스페인 테네리페 도착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잠복기가 길게는 8주까지 이어질 수 있어 추가 환자 발생 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들이 앞으로는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한국 정부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기가 쉬워집니다. 재외동포청과 행정안전부가 재외국민 인증서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현지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서비스는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만 대상이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동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한국 정부 공공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외동포청과 행정안전부는 재외국민이 한국 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한국 정부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 한국통신사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재외국민은 출국 전 알뜰폰을 따로 개통해 매달 요금을 내며 유지하거나 인증서 발급을 위해 멀리 떨어진 재외 공간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재외국민 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대한민국 전자여권을 보유한 국민은 해외 현지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해외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는 대상이 되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한인 동포는 이번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인증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토스 등 5개 민간 금융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앱에서 재외국민 인증서 신청을 선택한 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여권과 얼굴 촬영을 거쳐 본인 확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용 방법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정부24 등 한국정부 공공 웹사이트에서 간편 인증을 선택한 뒤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국가코드와 함께 입력하고 발급받은 재외국민 인증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 서비스 개선은 해외 거주 국민들이 한국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어온 가장 큰 불편 가운데 하나인 본인 인증 문제를 줄이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세금 신고 지연이나 세금 미납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수천만 명의 납세자들이 환급 또는 벌금 취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자동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아 오는 7월 10일까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 IRS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부과했던 세금 벌금과 이자에 대해 대규모 환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납세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연방법원 콴대 미국 판결에서 비롯됐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이유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 세금 신고 기한이 자동 연장됐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신고 기간, 신고 지연이나 납부 지연으로 벌금이나 이자를 낸 납세자들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IRS는 이 기간 동안 1억 2천만 건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2022년 기준으로도 수천만 건의 납부 지연 및 추정세 벌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실은 이번 사안이 개인과 기업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환급 대상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환급은 자동이 아니라 폼 843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은 팬데믹 기간 중 세금 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 연체 벌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현재 IRS 벌금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또는 국제금융계좌 등 해외 정보 신고를 늦게 제출한 납세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소송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며 재무부는 법원 판결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기업들도 이번 판결을 근거로 환급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 마감 시한은 오는 7월 10일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계열 단체 등 한국발 이단 단체들의 해외 포교가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BS 노컷뉴스 미주 기획 리포트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미국 내 한인타운을 넘어 젊은 가정이 많은 학군지와 영어권 청년층까지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CBS 노컷뉴스는 특히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한국발 이단 단체들이 밀집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박옥수 구원파 계열의 기쁜 소식 선교회 등이 가까운 거리 안에 밀집해 있으며 과거 한인타운 중심 활동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젊은 한인 부부와 자녀들이 많이 사는 외곽 학군지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영어 목회 부서와 청년 모임, 문화 행사, 한국 음식과 한국어 관련 소모임 등을 통해 정체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접근하는 사례가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데이팅 앱을 통해 신천지에 포교됐다가 탈퇴했다는 한 제보자는 미국 내 신천지 교회가 300곳이 넘고 LA 지역 활동이 특히 활발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텍사스 오스틴과 조지아 애틀랜타, 뉴욕 등에서도 이른바 추수꾼의 교회 침투 피해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접근이 단순한 종교 권유를 넘어 청년층의 인간관계와 가족관계, 신앙 공동체를 흔드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단성 단체의 폐해가 실제 강력범죄로 번진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조지아주 귀네 카운티에서는 한국에서 온 30대 여성 조세희 씨가 자칭 종교단체 솔저스 오브 크라이스트, 이른바 그리스도의 군사들과 관련해 감금과 폭행, 굶주림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고 수사당국이 밝혔습니다. 조시의 씨는 둘루스 한인타운 인근 주차장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됐고 당시 사건은 미주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이단과 사이비 문제가 단순한 신앙 논쟁을 넘어 인권 침해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현지 한인교회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저지와 라스베이거스 등 미주 지역 목회자들은 학교와 지역 소식지, 문화행사 등을 통해 이단 관련 제보가 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교회들이 연합해 이단 교육 세미나를 열고 청년층과 학부모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체 이름을 숨긴 채 접근하는 모임, 과도한 비밀 유지 요구, 가족이나 기존 교회와의 단절을 유도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발 이단 단체들의 활동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주 한인사회와 교계에 보다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공동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 2세 언론인 린다솔 로이터 통신 기자가 올해 퓰리처상 전국 보도 부문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퓰리처상위원회는 지난 4일 린다소 기자와 네드 파커, 피터 아이슬러, 마이크 스펙터 등이 포함된 로이터 통신 취재팀을 전국 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권한과 지지 세력의 영향력을 이용해 행정 권한을 확대하고 정적들에게 보복을 가한 과정을 추적한 탐사보도 시리즈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린다소 기자는 볼티모어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 메릴랜드대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한 뒤 방송기자를 거쳐 로이터 통신에서 활동해왔습니다. 퓰리처상은 미국 언론계 최고 건의상으로 이번 수상은 한인 언론인 사회에도 큰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고유가와 기업 감원 우려 속에서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청구 건수도 176만 6천 건으로 줄어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50센트를 넘어서며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8월 발표될 4월 고용 보고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 MTA가 버스 무임승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MTA는 앞으로 단속 요원이 버스 안에서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승객들의 요금 결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차내 단속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말기는 옴니카드와 신용카드, 직불카드, 스마트폰 등을 통한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임승차가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MTA는 그동안 유관 확인에 의존했던 단속 방식에 한계가 있었다며 유럽식 버스 요금 확인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TA에 따르면 셀렉트 버스의 무임 승차율은 52.7%, 일반 버스도 4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단속은 MTA 산하 이글팀이 전담합니다. 홈디포와 로우스 등 대형 소매업체들이 절도 방지와 공공안전을 이유로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MBC 커네디컷 보도에 따르면 커네디컷 뉴잉턴의 한 로우스 매장 입구에는 차량과 번호판, 촬영 시간과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업체들은 이 장비가 매장 절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커네디컷을 포함한 9개 주에서 활동한 홈디포 절도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민간업체가 사용하는 번호판 인식 장비는 경찰과 같은 수준의 감독이나 정보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우스와 홈디포는 관련 정보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차량 이동 정보가 어디까지 공유되고 보관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7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